오늘 아침 일라디오.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그 세월이 길수록 나무의 품은 넉넉해지고 잎사귀가 품어내는 그늘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넉넉한 나무의 품에 등을 기대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죠. 오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건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그늘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도 먼 훗날 누군가 쉬어갈 그늘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작은 묘목 하나, 풀 한 포기, 그것을 심는 작은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울창한 숲이 돼 있을 겁니다. 4월 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저희가 선정한 제철 농수산물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이번 주 퀴즈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것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모양은 마치 길쭉한 도토리처럼 생겼지만 손가락 2-3마디 정도의 길이에 원래는 몸 전체가 딱딱한 껍질로 덮어져 있습니다. 물컹한 이것을 입안에 넣고 씹으면 톡 하고 터지면서 신선한 바다의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차죠. 가늘고 긴 몸에 자루가 있어서 그 끝으로 바다 아래 암석에 붙어서 사는데요. 주로 선밭의 아랫부분이나 어패류를 기르는 양식장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요즘은 수요가 늘면서 양식으로 길러진 이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콩나물과 미나리를 풍성하게 넣어서 찜으로 먹어도 맛있고 해물찜에도 이것이 들어가면 향이 더 풍성해집니다. 된장찌개에 몇 개만 넣어줘도 맛이 확 사는 이것. 오독오독 씹는 재미가 있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원래 바다에서 갓 건져 올렸을 때의 모습은 작은 멍게 같기도 하고 더덕처럼 생기기도 했죠.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땐 껍질의 3분의 2 정도를 떼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도토리처럼 생겼습니다. 입에 넣고 씹으면 속에 든 물이 톡 하고 나오는 이것.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예.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원예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 키트
18,000개를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수박, 오이, 토마토, 고추 등 10개 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키트로 식물체 잎을 으깬 뒤에 즈백을 키트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2분 안에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출이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식물체가 어릴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식물체가 자란 상태에서 잎이나 과일에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농업기술원을 통해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온이 많이 올랐고 오늘이 또 식목일입니다. 농가에선 참 바쁜 시기인데 날씨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이제 1946년에 처음 지정된 식목일인데요. 그동안 기후변화로 식목일로 제정한 당시보다 평균 기온이 한 3도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식목일을 이제 2주나 3주 앞당기는 방안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이 청명인데요.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거꾸로 꽂아 놔도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생명력을 지닌 다한 나무라도 이 즈음에 심으면은 무엇이든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본격적인 농작물 파종과 모종을 심기에 좋은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을 보면은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이번 주도 일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농사를 시작하기에는 좋은 기상 여건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고 갑자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냉해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미리 챙기거나 점검을 해주시고 시설하우스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끈으로 튼튼히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별로 실천해야 할 작업들 하나씩 짚어보죠. 벼재배 농가, 모짜리 작업이 한창이죠? 예, 벌써 이제 벼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모짜리 설치 시기를 맞아서 농가에서는 모짜리 작업이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벽실을 파종할 때는 육묘 방법에 따라 알맞은 양을 파종하시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벽실을 뿌린 후 싹이 난 모판을 모짜리로 옮길 때는 모가 어리기 때문에 강한 햇빛을 갑자기 받게 되면 하얀 모가 발생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판 위에 신문지나 부직포를 덮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모짜리의 모판이 마른 경우에는 모판흙이 충분히 젖도록 물을 주시는데 이때 상자 위로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밭농사도 바쁜 시기인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비닐을 덮고 심은 감자는 싹이 나오면은 비닐을 바로 찢어주시고 찢어낸 비닐 구멍은 흙으로 잘 덮어줘서 수분 증발을 최소화시켜줘야 초기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비닐을 씌워 재배하는 땅콩은 파종 시기가 경기, 강원, 충남북은 4월 하순이 적기가 되겠고요.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는 4월 중순이 적기인데요. 지역에 따른 파종 시기를 감안하시고 종자량은 종자가 큰 품종을 심을 경우에는 시발당 10에서 12kg, 종자가 작은 품종은 6에서 8kg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적당하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마늘과 양파의 이제 구가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늘과 양파밭이 마르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서 물을 대주시고 물주기가 곤란한 포장은 지피나 테이프 등을 덮어서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나 오이, 토마토를 키우는 시설하우스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병이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해줘서 습도를 낮춰주도록 하시고 물은 가급적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오전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과수 농가가 지금 꽃이 좀 빨리 폈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는데 어떤 작업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과수의 꽃이 평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폈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서리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있을 때는 왕겨나 파라핀 등을 태우는 연소법이라든지 방사팬 선풍기를 이용한 송풍법, 물을 뿌려주는 살수법 등
농가 실정에 맞는 서리 피해 방지 대책을 해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 속기는 최대한 늦춰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무리 열매 속기는 동록이 발생한 것과 기형과 등이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열매 속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 지금 일교차가 클 때라서 가축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일교차가 매우 큰 시기이기 때문에 닭을 키우는 계사 안의 온도 변화는 가급적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환기가 잘 안 돼서 사육 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통해 계사 내에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은 가축을 축사 안으로 몰아 넣으시고 출입구와 창문을 닫아주시는 것이 좋겠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축사 내부를 철저히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와 여당이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문제가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관리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수산 이슈, 정부의 농지 관리 대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 또 대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농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사업 또 임차농들이 겪는 어려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농지 문제입니다.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거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부동산 문제, 그중에서도 농지 문제로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투기용으로 사들인 땅 대부분이 농지였다는 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투기용으로 사들인 토지의 98.6%가 농가 밭이었고요.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서 개발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LH라는 공공기관이 사전 정보를 개인의 투자 행위로 사용했다는 문제점을 비롯해서 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농업계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여기는 것이 농지가 너무 쉽게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폭등에 이어서 부동산 투기까지 현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연일 각종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은 날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졌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들여다볼까요? 예,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 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를 취득하는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밝혀지면 강력한 환수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발표된 농지관리 대책의 의미라면 지금까지 정부가 이 농업농촌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자본과 사람이 농촌에 유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전 규제를 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책부터는 이런 기조를 전환했는데요. 지금까지 취해온 그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사례를 보면 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의 사전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을 지난 1994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한 곳으로부터 20kg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이런 통작 거리제도 지난 1996년에 폐지했고요. 20km, 예. 예. 그리고 이 밖에도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던가 그 농업법인들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지를 보다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농지제도가 바뀌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농지를 구입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이런 정책의 전환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완화 사례를 그렇게 폐지했었는데 일단 기조가 전환됐다는 걸 알아둬야겠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개선이 된다는 건지 농지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예, 먼저 그 농지 취득 단계 심사 강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앞으로 이제 주말 농장이라든가 체험 명농 용도를 비롯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이 소유한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증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민이라든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도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일 정도로 좀 늘리고요. 특히 투기 우려 지역 가까이에 있는 농지는 반드시 그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앞으로는 주말 농장이라든가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농지 관리 강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 신규 취득 농지 중에서 도시 근교에 위치해서 투기가 우려되는 농지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을 하는 불법 농업법인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농업법인 실태조사 역시 지금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1년마다 반드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할 일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득 심사 단계도 강화하고 중간 점검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점들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농지 관련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 제재 수단 강화, 부당이득 환수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데요.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는 처분 의무 기간, 그러니까 현재는 한 1년 정도의 처분 의무 기간을 뒀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러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무겁게 부과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현재는 공시지가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부과해서 부담을 높인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부과 수준 역시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앞으로는 25%로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같은 경우는 토지 가액과 연동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그리고 농지를 이제 불법으로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개한 곳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농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농촌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요란한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농지 문제의 근본은 전혀 담지 않은 미봉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놓은 대책인데 현장 평가가 이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분위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지관리 개선 대책 발표 이후에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전혀 점수가 후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농사를 짓는 박형대 장흥군 농민의 부회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부는 항상 농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말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공공기관 직원들조차 농지를 투기할 정도로 정부의 관리는 허술했다. 이렇게 첫마디를 꺼냈는데요. 이번 농식품부의 농지관리 개선 대책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했지만 사실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 입장 발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이런 정책의 분명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온 국민이 농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런 대국민 메시지로도 이번 정부 발표는 강도가 너무 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떤 사건에 있어서 말만 세게 하고 결과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 농지관리 대책도 똑같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농민들이 보는 농지 문제 해결의 핵심은 농지는 농민만 소유해야 하되 농민은 어떤 사람인지 규정을 더 엄격히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LH 사태를 기점으로 농지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강한 그 강도 자체에서 좀 많이 실망스럽다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이번 정부 대책은 사후 관리에 중점을 뒀는데 현재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한 가장 많은 사례가 상속농지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그만둔 분들이 소유한 이런 이농자들의 농지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장상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같은 경우는 상속농지라든가 이 이농한 사람들의 농지는 정부가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장상환 이사장은 또한 이미 위법한 농지나 편법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빠져 있고 또 농지 소유주와 실경작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 그 농지 시세 차익 기대 심리를 근절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대책이다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경제유전 원칙에 따라서 좀 더 촘촘한 농지 투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또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에서도 특별위원회도 농지제도 개선에 굉장히 힘을 쏟아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농특위 농지개선 소분과의 조병호 소분과장도 정부가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문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 발표처럼 북조한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농사에만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겠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농지 관리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헌법 121조에 분명하게 경자 유전을 명시하고 있고 농민만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헌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농지의 47.2%가 인차 농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농가의 51.4%가 인차 농가로 조사됐는데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년 2,000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량 생산의 근간이 되는 농지의 소유와 보존에 있어서는 후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지표들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라도 최소한의 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농지관리청을 신설해서 농지관리를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농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겠고요. 또 앞으로의 농지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불법적인 농지 투기를 적발하고 또 가짜 농민을 가려내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부터 시행해서 엄벌하라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봄날은 봄비와 함께 왔다가 봄비와 함께 훌쩍 떠나갑니다. 첫 번째 내리는 봄비는 겨우내 웅크렸던 꽃망울을 터뜨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리는 봄비는 활짝 피었던 꽃을 바닥에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하니 봄비는 꽃을 피우기도 하고 떨구기도 하는 봄날의 운명을 쥔 지휘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날 활짝 피어 세상의 꽃이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떨어져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사람 평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합니다. 능력도 있고 인성도 갖춘 그런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어 어느 한 가지 장점과 단점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수, 무어. 수염은 아주 멋지게 잘 기르고 다듬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실제 능력과 인성은 별로라는 뜻입니다. 좋을 호자에 수염 숫자, 호수. 수염은 잘 길러 멋있는데 없을 무자에 말씀할 어자, 무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역사책 당서에 나옵니다. 당서 방현령 전의 주인공인 방현령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태종의 최측근으로 정치에 밝고 공평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여회라는 사람과 더불어 능력 있고 어진 재상으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죠. 그는 당태종의 정관의 정치,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태종이 당시 이위라는 사람을 장관직에 임명하고 왕의 사자를 방현령에게 보내 이번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방현령을 만나고 돌아온 왕의 사자는 당태종에게 방현령이 호수무어라고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죠. 호수무어, 그 사람의 수염은 참 멋있지만 다른 장점은 특별히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저평가였습니다. 겉무늬는 좋은데 속은 비어있는 사람을 잘못 선택하여 장관 벼슬에 올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능력은 없는데 겉만 반반한 사람을 빗대어 호수무어라고 하였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갖춘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며 안정될 것입니다. 반면 호수무어,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은 별로인 사람이 인기와 명성만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 지도자가 되면 그 결과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추천되고 자리에 오르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면 호수무어의 비난도 사라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식목일인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서울은 6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4도 정도 낮고 대관령 영하 5도, 경북 봉화 영하 2도, 충북 제천 영하 1도로 일부 내륙은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포근해집니다. 서울,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 17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른다고 하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096님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인데 약간 춥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셨고요. 7892님, 어제보다 약간 쌀쌀하지만 상쾌한 느낌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엔 목련과 벚꽃이 뒤늦게 만개했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보죠. 주말에도 계속 500명대를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신규 확진자가 모두 500명을 넘겼습니다. 닷새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휴일 검사 건수가 반영되는 월요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 중후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유흥업소발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누적 270명이 됐고요. 이 자매교회라는 곳의 교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순회 모임을 가졌는데 이후 8개 시도에서 7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유흥업소, 목욕탕, 직장, 식당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까지 올라간 데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330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이다라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여 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한 달간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또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해 줄 것, 그리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꾸준히 지키고 있는데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에 대한 단속을 또 강화할 거라고요. 네, 이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 작성 및 관리, 그리고 방역 수칙 안내,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등은 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입니다. 이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각 지자체들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출입 명부의 경우 일행 가운데 한 명만 대표로 적으면서 누구의 몇 명 이렇게 쓰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출입자 모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이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같은 경우에는 이 QR코드로만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여기에 식사가 주 목적이 아닌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영화관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고요. 이 키즈카페는 지정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가림막을 설치해야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속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어제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주택공사 진행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죠. 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이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 도중에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이 작업자 4명이 매몰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물은 한옥 목도주택으로 철강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4명 모두 구조했습니다만 이 30대 그리고 60대 이 두 분의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나머지 두 분은 구조가 이루어져서요.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물은 40에서 50년 된 노후화된 주택인데요. 이 공사에 앞서서 붕괴 사고를 대비해 건물 뼈대 역할을 하는 그 H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관련 설치 작업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부상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네. 자, 재보궐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 투표도 진행을 했는데 투표율 어땠습니까? 네, 이 토요일에는 특히 비도 많이 내렸는데요. 이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 투표 대상자 1216만여 명 가운데 249만여 명이 사전 투표를 해서 이 최종 사전 투표율은 20.54%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인 2014년 10월에 19.4%는 물론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26%를 넘겼던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서울시장 선거의 21.95%, 부산시장 선거의 18.65%를 기록했는데요. 이 두 곳 모두 3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재보선 최종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0%에 달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의 투표함은 밀봉된 채 선관위 감시 아래 보관되고 재보선이 끝나면 일반 투표함과 동시에 개표가 됩니다. 네. 자, 후보들 주말에 열심히 또 뛰었을 것 같은데 유세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내일 모레가 투표일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부터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 부활절 예배 그리고 미사에 참석을 하고 또 청년과 소상공인 공약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드러나지 않는 샤이 진보층이 있어서 판세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각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10년간 서울이 정체됐다라고 밝혔고요. 이 민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폭세무민이라면서 시민들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유세전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활용해서 이 100여 개 국제선 직항 노선을 유치하고 또 남해안 관광벨트도 개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형준 후보에겐 의혹이 많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임기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정부 여당이 자신의 잘못에는 양처럼 대하지만 남의 잘못에는 승냥이처럼 대한다며 한마디로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함께 이 부동산가 폭등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후보가 4년여 전에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네. 자, 노원구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이 됐죠? 네, 얼마 전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고 이 피의자로 보이는 20대 남성이 자해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남성의 스토킹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법원은 25살 남성 김모 씨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이 피해자들 모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 씨는 지난 1월 24일에도 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가족들과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김 씨가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범행 2달 전부터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 시기는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스토킹을 호소하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얼마 동안 스토킹을 해왔는지 집중 추궁하는 한편 또 아파트 CCTV 기록 전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범인의 얼굴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인종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한인 피해도 소식이 계속 들려오네요. 네, 이 미국 남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한인 편의점에 이 한 남성이 들어와서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중국인은 떠나라라면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고 하고요. 그의 동료들이 밖에서 말리기는커녕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네. 경찰은 이 20대 남성을 붙잡아서 징후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워싱턴주에서는 50대 한국계 부부가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11월 벌어진 일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용의자가 10대입니다. 이 10대의 갑작스러운 폭행 때문에 이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넉 달여 만에 체포했는데요. 인종차별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게 5억 건이 넘는다고요? 네, 이 전 세계 사용자가 28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인데요.
해외 매체가 이 중에 5억 3천여만 명의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해당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서 이미 관련 문제들을 발견해서 지난 2019년 8월 수정 보완을 끝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출된 정보들은 페이스북이 어떻게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는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 12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몇 년 된 데이터라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본인 행세를 하거나 또 로그인 정보를 빼돌려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택배 종사자들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얼마 전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를 집이 아닌 아파트 입구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택배 차량이 단지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로 그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했고, 이 지하도로는 택배차가 들어오기에 높이가 낮아서 차를 몰고 단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도 물론이고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2018년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있었고 인천 청도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아침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